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래로 가자, 도농상생의 농촌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토크쇼가 있겠습니다. 앞선 4개의 대담에서 다루어진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도 도시 농촌이 함께하는 새로운 이슈를 준비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센터의 오형은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으시겠습니다.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가자 도농상생 농촌 르네상스 토크쇼를 맡은 오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토크쇼에서는 도시활동가와 농촌활동가의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는 미래의 농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런 미래의 농촌의 모습을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네 분의 각자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창구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요. 대학교 시절만 빼놓고는 계속 평창에서 살고 지금도 평창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귀향했던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고 싶었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는데 농업인 그리고 농협 직원, 지금은 농업회의소 직원으로 이렇게 평창 농촌에서 살고 있고요.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경 선생님 마이크 받으셔서 같이 이야기.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섭외 요청을 받고 제가 왜? 뭐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보니까 이 토크쇼가 그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도시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이런 자격으로 아마 오늘 초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서울에서 지역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지역 연구를 하면 자치구와 뭐 행정동, 그보다 적게는 마을 공동체 뭐 이런 단위의 연구들을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는 그냥 뭐 논문 몇 편 정도 쓰면서 청년들하고 쉐어하우스도 좀 하고요.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이런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다만 제가 일부 연구 때문에 제가 농촌 지역 일부 좀 지역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도시 청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다희 대표님, 네,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프리즘의 유다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그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 대한 다른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들을 그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정부 재원도 있지만 여러 기업들과 매칭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 마을의 기존 자원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풀어내는 방식들을 마을 주민 조직들을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새로운 주체인 청년들을 좀 발굴하든지 여러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주체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중에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프로젝트라는 12개 전국 청년마을 프로젝트를 총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 거제부터 시작해서 뭐 강릉, 뭐 이쪽 세종 인근에는 아까도 갔다 온 청량 뭐 이런 다양한 12개의 청년 마을들, 청년들과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행안부는 좀 읽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온 청년마을 그룹들이 왜 이렇게 청년마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새로운 주체의 아예 다른 공동체 군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같이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군, 충남 청양군의 중간지원조직, 마을 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승복이라고 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사회적 경제 그리고 마을 만들기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자치, 푸드플랜 영역들을 묶어서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을 했고 그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 방식을 재단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할 때가 굉장히 깁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재미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양에 작은 마을인 알프스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지역 개발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하고 알프스 마을을 키우다가 청양군에 들어가서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지금 어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들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재단법인화가 되면서 재단법인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통합해서 중간지원 조직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나기 어려운 분들 4분 모시고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지역 문제, 기후위기 문제 등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농촌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더 빠르게 직감하고 있고요. 면 지역은 매년 연평균 인구가 0.7%씩 감소하고 있어서 2,000명 미만의 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시장도 쇠퇴하고 농협도 문 닫고 마트도 문 닫아서 실제로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불편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인프라가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감소되고 또 그래서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는 살고 싶은 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강조하면서 농촌 주민뿐만 아니라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국토의 일부로서 농촌을 바라보고 농촌에 들어오면 문화나 복지, 여가, 돌봄, 교육,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삶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여러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해 보자면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권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권 안에서의 정주 여건 그리고 정책 사업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기초거점 사업 같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 서비스가 마을로 전달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그런 전달 서비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조직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그전에는 정부가 모든 정책의 방식들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기반으로 정부와 협약해서 정책 사업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동체 육성과 또 농촌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포용적 공동체, 청년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 또는 기농기촌인들,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들까지 함께 포함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정책 사업의 30% 이상을 지역 조직을 네트워크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유다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가 하는 청년마을 사업처럼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또다시 농촌에서 이후에는 정주하거나 이주해 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농업회의소라든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이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농촌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 다음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농촌 공간을 관리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계획법 가칭이긴 하지만요. 농촌계획법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토의 공간인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농촌 지역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정책 사업이 우리 지역에 나의 손끝에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사무국장님인 김대현 선생님께 평창의 이야기 그리고 청양의 긴 이름 가지고 있는 재단의 마을만들기 센터장이신 노승복 선생님께 지역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농촌 제가 살고 있는 평창 얘기를 먼저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승복 선생님 자료도 봤는데 결국은 고령화와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8개 읍면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지자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미탄면이라는 곳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이고요. 저희 농업회의소 회장님께서 52년생이신데 지역의 농민 중에서 막내이십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농기촌 유치 정책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다수 중앙정부 농정에 기대고 있을 뿐 그리고 신규로 몇 명을 더 유치하느냐에 방점을 찍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유지라든가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많이 애를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들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그럼 신규 인구 유입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대로가 좋지 지금 농민과 농촌과 농촌 주민 삶에 대한 이해 과정이 생략된 채 그저 좋은 공기 찾아서 온 분들은 원래 살던 분들에게 그냥 갈등의 요소의 유입일 뿐이다 라는 총체적인 어떤 난국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말씀을 뒤에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문제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초 인프라 생활 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료, 복지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열악한 여건인데요. 평창은 전국에서 시군 지자체 중에서 면적이 세 번째로 넓은 굉장히 넓은 지자체인데요. 평창 안에 MRI를 찍을 곳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1시간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농촌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사람이 없고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참 사람이 살기 어려운 농촌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청양군도 같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감소일 테고요. 청양군이 그 12만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3만입니다. 좀 전에 주교정 선생님 5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3만. 실제로 저희가 그 통계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만 두고 학교를 밖에 나가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왔는데 적을 정만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리 단위에서 50명 미만을 저희가 과소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청양군 같은 경우 지금 8개 마을이 지금 과소인구 그리고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청양군에서는 그리고 농촌마을에서는 물 건너서 그리고 산 넘어서 가야지만 이웃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인구의 감소가
그 연령대별로 고르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노년층, 그 어르신들은 이 감소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해서 청년층의 비율은 확 준다는 거죠. 대부분 그 20%가 유엔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20%가 넘어가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 현재 37%입니다. 그러니까 초초 고령화 사회인 거죠. 이게 읍면 소재지 또는 그 읍단위 이를 말고 행정리 단위로 더 들어가면 50%까지 넘어갑니다. 결국 그 마을에서 2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애기 울음소리 들린 지 오래고요. 그리고 마을에 활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고 그게 빈집이 흉물처럼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없어지기 일쑤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없어지고 1시간 동안 학교를 가야 되고 애들이 병원이 없어지고 마트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원래 소주, 뭐 담배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미리 면사무소 있는 거주지에 가가지고 보루나 박스로 사다 놔야지만 된다. 안 그러면 참는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예, 불편합니다. 단지 농촌 마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편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활 서비스는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촌 마을에 새로운 청년들을 두라고 한다? 저는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들은 공무원 또는 농협 이런 데 직원들 그리고 부모가 어느 정도 분홍이어서 그거를 승계받는 분홍들.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은 그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같은 거 만들어서 들여온 질라듯 그런 일자리들 위주입니다. 현지사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도 힘들지만 남아있는 청년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농촌 마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지역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자존감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또 농촌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도시의 청년들은 농촌에서 뭔가를 꿈꾸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바라보는 농촌은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희 선생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에서의 농촌이라 하기에는 저는 사실 농촌 도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꼭 도시에서만 농촌이 이렇다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마을 내 활동을 하다 보면 기존 마을 활동하는 이장님들 중심의 조직들과 또 마을 어르신들 분들과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고령에 대한 고민들 또는 그간의 이장님들과 함께하는 일들에 이제 고착화된 그게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청년 친구들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도시랑 다른 활동에 대해서 상상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갖는 지역이라는 농촌이라는 그 판타지가 그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면서에 대한 이제 무너짐들이 아까 잠깐 청량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청년 마을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 또는 중장년 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청년의 활동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후반 이런 분들도 실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다시 뭐 J턴, U턴 아니면 새롭게 어떤 지역을 들어갔을 때 그들이 활동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다른 차원의 그들이 활동과 기존의 어르신들과의 똑같은 농업이다 아니면 똑같은 다른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의 그 물과 기름 같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좁혀나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좀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꼭 도시 청년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청년들 모두를 좀 살펴보면 일단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행복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은 유럽 국가나 이런 국가들하고 아주 다르게 역유자형 행복도를 보여줍니다. 딴 나라는 젊을 때 행복하고 은퇴하면 행복한데요. 한국은 중장년일 때 행복하고 청년과 고령 세대가 되면 불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이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또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행한 청년과 불행한 노인 이런 만남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만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 우려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들 뭐 U턴, I턴, J턴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나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청년들이 그렇게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지역 연구를 하면서 가서 만나서 보면 피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촌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도시 청년들이 귀농귀촌의 형태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농촌 지역 청년들이 도시에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있어 보니 아니야라고 다시 판단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양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결국은 첫 번째 행복하지 않아서 왜 행복하지 않니라고 물어보면 외로워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6시 넘으면 갈 곳이 없어요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의외에도 한 가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농촌이다라고 하면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공동체 연구 해보면 도시에서도 가장 공동체 활동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청년들이 농촌이라는 곳에 가서 좀 더 강화된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곳에 가서 과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청년도 힘들고 아마 기존의 농촌 공동체도 힘드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실제 또 농촌 가서 확인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하고 농협에 있는 청년들도요. 주말만 되면 전부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에 자꾸 불러내니까 싫어요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기 축구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많이들 제가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간의 환상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이상적 꿈이 있어, 또는 농촌이 이런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이런 관점들을 잘 쪼개놓고 보면 상당히 미스매치, 불일치 문제가 사실 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영란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의 대상들을 충분히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솔직히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뼈아픈 이야기들을 지금 네 분이서 다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다른 분명히 농촌에서는 인구가 감소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농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농촌은 별로 원치 않고 반대로 또 도시에서 뭔가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조차도 농촌에 가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그리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망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와 농촌은 서로 같이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농촌의 새로운 모습, 앞으로 어떤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떤 농촌을 만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평창이 되면 좋을지 먼저 김대현 선생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제를 받고 진짜 참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평창이 되어야 될까라는 농촌적인 어떤 광범위한 입장보다 항상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기피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주제를 마침 저에게 던져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일단 뭐 결국은 지금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지금 현재 농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로의 문제들을 도시가 농촌이 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농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대책은 역시 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겪고 있는 이 청장년층들의 직업을 못 구하는 문제라든가 조기 은퇴에 따른 노후 설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농촌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꼭 농촌에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요.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농촌에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인구들, 그러니까 정주 인구보다는 관계 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도시와 농촌에서 같이 고민하고 연대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노승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아주 상당 부분의 영역에서 시장 경제가 이미 작동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농촌의 결국은 뿌리, 경제의 근간은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관 단체들과의 연대 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대 협력으로 채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농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농촌 마을은 굉장히 더 중요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저희 미세먼지,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 같은 그런 전대미문의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농촌 마을이 더 안전하고 강하다는 그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는 밀집된 것들 그리고 밀접한 접촉들 그리고 잦은 이동들 그리고 밀폐된 공간들 이런 것들이 농촌 마을에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자이든 타이든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거든요. 과소화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그 위기 상황이 농촌 마을에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그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기지라는 그런 농촌을 넘어서 저희가 다원적 가치를 통해서 뭐 환경의 문제 그리고 경관의 아름다운 경관의 문제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다양성 이런 것들을 또 넘어서 이제는 농촌 마을이 이런 위기 상황에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로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농촌 마을이 더 지금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청년층 귀농 귀촌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뭐 여름 휴가나 이런 휴가들도 가족과 함께 농촌 마을에서 한적한 곳에서 보내고 싶다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기도 하면서 그 디지털 노마드처럼 그 최신 IT 기업 종사자들이 농촌 마을에서 공기 맑고 물 맑은 계곡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뭐 일본의 가미야마 사례라든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마을도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서 미래 농촌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들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농촌은 어떤 모습일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광주의 발산마을 프로젝트 할 때 청춘발산마을에 1호로 들어갔던 인디 뮤지션의 그 말이 참 재밌었어요. 관심과 간섭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 친구들은 도시에서 농촌을 들어갈 때 아까 제가 판타지라고 표현했듯이 이들이 도시에서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 또는 힐링, 스스로를 좀 더 치유하고 좀 더 다른 관점의 도시를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맺기에 또 다른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들을 갖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지역 주민들은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심 또는 간섭 또는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거시고 또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과도한 관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또 뭔가 활동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그 막에서 굉장한 포용성에 있어서는 주민이 아니라는 뭐 정말 50년이 지나도 시골 할머니들이 자기는 안동댁이라고 불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배척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농촌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저는 이 양가적인 태도들은 이런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떤 인지되는 학습된 차원에서 될 수 없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와 마찰과 이 갈등은 계속 시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실패와 많은 우려들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고 새로운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신안의 스픽스라는 친구들이 안좌도에 들어가는데 청년마을 사업비를 받았다고 하니까 마을 거주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방을 방 한 칸에 한 달에 220만 원을 주민들이 받고 동네에 폐가들이 즐비하는데도 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값은 뭐 12,000원부터 2만 원까지라서 도저히 저희가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여러 청년들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어려움들을 저희한테 토로하는데 이 청년들은 되게 재밌게 그거를 재밌게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폐가들을 청소하니까 옆집 할머니가 원래 자기 집인데 그러면 폐가 써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움을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협 창고를 이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전화하니까 얘기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또 청소하면서 사진을 보내요, 공무원한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사진관으로 변모를 해내고 동네 폐교도 또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또 뭐 연락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안 하니까 또 청소를 시작해요. 이제 일종의 스쿼시라는 방식들의 행동들을 하는데 그 이들의 명분들 이제 이 공무원들이나 지역사회에 가질 수 있는 명분들을 이 청년 친구들의 이 열정과 이 지역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방식의 열정 에너지가 없었다면 분명히 그 시도들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시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 친구들은 즐겁게 마을 어르신들도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게 보면서 융화되는 방법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찰들은 계속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정책들이 실패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찰 속에서 많은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방향들도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일단은 그 청년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은 일종의 자원 또는 그 공동 자산 요즘 뭐 커먼즈란 말 많이 쓰시는데 청년들을 좀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눈길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도시 지역에서도요, 도시에서도 마을 공동체나 지역 활동할 때 청년들이 등장하면 너도 나도 막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을 땡기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날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사실 더 먼저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일단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충지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자립마을 같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종의 청년과 농촌이 직접 만나는 것에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들을 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형태들이 좀 더 다양하게 고민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런 자립마을이 생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좀 크게 예를 들면 좀 규모가 큰 단위에서 그런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서 농촌에서 실패하더라도 도시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베이스타운 뭐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말라야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안 힘들면 돌아오는 공간처럼 이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공동체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청년들한테 좀 청년들이 농촌에서 공동체를 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무슨 꼭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처럼 무슨 예산을 꼭 줘서 그걸 돕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런 제도적 환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예산 사업들이 공모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잠재적으로 경쟁자로 서로를 인식하는 경향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참 흥미로운 게 유턴한 청년들이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불만들. 원래 거기가 고향인 경우에는 그 청년들이 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들도 또 있고요. 또 원주민 청년들에 대한 박탈감 문제도 사실 크거든요. 제가 지역연구 가서 청년 인터뷰하고 싶다고 좀 만나자고 그 섭외를 요청을 드리면 가끔가다 아니야 아주 잦은 경우에 귀농귀촌한 청년들이 대표로 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인터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종합해 보면 청년들 간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긴커녕 원주민 청년, 유턴한 청년,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 간에 아주 잠재적이지도 않죠. 노골적인 경쟁의 양상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 과연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그게 상당히 상상의 공동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서 기대했던 바램들이 어떤 유대, 관계망, 안정감, 신뢰감 이런 것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 나타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그거하고 너무너무 반대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도시보다 농촌이 더 춥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따뜻한 곳을 만들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기성세대가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일자리를 주겠다, 뭐 집도 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못 주거든요. 유일하게 전 줄 수 있는 게 김 선생님 말씀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교류하거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농촌 그리고 다양한 마찰과 시도를 겪어 나가겠지만 어쨌든 좀 더 포용성 있는 공동체 그리고 도시보다 더 안전하고 또는 더 춥지 않은 따뜻한 그런 지역 사회가 아마 미래에서 우리가 바라는 농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재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청년들을 경쟁시키는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조세제도 얘기할 때 이명환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의 접근, 기금의 그 꼬리표 없는 기금에 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나 아니면 뭐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을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김대현 선생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첫 번째 과제로 공익직불제 확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야, 농촌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공익직불제 얘기? 왜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공익직불제 성격 자체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농촌의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그것은 아마 농촌다움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공익직불제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책적인 얘기 기존의 우리나라 농정 추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도록 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선결과제로 일단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업 농촌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공익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농업 농촌이 공익 기능을 진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농촌이 농업이 공익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면서 납세자들의 저항이 없이 공익직불제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오늘 앞에 토론을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제 농촌협약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농촌협약제도는
지금 다소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또 공모제 형식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으나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농정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공모제가 아닌 계획협약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문제라든가 마을의 문제라든가 읍면 단위의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인지를 밝혀내고 문제점과 대안들을 우리가 모아내서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근본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협약 제도가 우리나라에 좀 정착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괴를 좀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 주민자치회나 농업회의소나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자치 분권과 괴를 같이 하는 정책들이 대거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정의 가장 큰 문제는 농정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곳에 농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치 분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진일보해서 주민들의 목소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사전에 사실 자료를 좀 받아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재경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공익직불제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농민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 아마 그 지역에 살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 또는 이제 살진 않지만 관계하거나 교류하는 그 지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들이나 공동의 자원들을 잘 관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더라고요. 그 얘기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상했던 순서가 바뀌면 당황합니다. 예, 갑자기 순서가 확 바뀌어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어떻게든 청년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시지만 도시는 너무너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사실 자본의 논리만 지배하면 모르겠는데 요즘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무슨 시장 경쟁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불로소득, 뭐 렌트 추구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게 농촌에서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청년들에게 농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농촌이 그렇게 유입된 청년들을 또 똑같은 방식, 아까 암자도라고 하셨나요? 그런 식의 세상으로 청년들의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앞서 얘기했던 포용적인 농촌 이런 건 저는 꿈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서서 우리 사회경제 얘기도 간단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공동체 경제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촌 경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제안들을 좀 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뭐 예를 들면 꼭 무슨 토지를 꼭 구매하지 않아도 상당 기간 예를 들면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 경작하거나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닙니다. 사용권 개념들을 좀 활성화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지역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민 청년조차도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답답해하는데 다들 아시지만 요즘 청년들은 이 핸드폰 이건 뭐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온라인으로 그런 지역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또 서로 모이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노승복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청년이 몇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는 지역 데이터에서 청년 데이터 정도는 최소한 전수조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동네 청년들이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잠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대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들에게 또 다른 뭐 창업이나 일자리 기회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지역 정책을 펼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정책이 너무 뭉툭하잖아요. 그냥 지원금, 보조금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전에 참여, 민주주의 얘기하셨는데 앞서 보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곳에 전통적인 공동체 질서 속에서의 또 비민주성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 놓은 조직들조차도 민주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저는 좀 이런 표현 좀 셉니다만 기성세대에게 간택된 청년들 또는 유능한 청년들
그러니까 이런 청년 중심으로 지역에서 이 청년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청년회의란 말을 썼는데 외국의 이제 시민회의 같은 개념들이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무작위로 뭐 추첨제 방식 요즘 주민자치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 그러면 청년이면 누구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방식의 기회라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별화된 개인화된 청년들을 더 강화시키고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의 가능성들을 좀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 지역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일단 이런 좀 제안들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얼마 없는데 그쵸?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조사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노승국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청양군을 예를 들면 그 미래 농촌을 위해서 저는 절실히 필요한 거는 최소한의 그 불편을 없애주는 그런 정주 환경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청년들이 다 떠나갔는데 그 공간에 또 다른 청년들 오라고 한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농촌마을은 저개발과 난개발이 뒤섞여서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축사 그리고 오염시설들 그리고 뭐 태양광 시설들 이런 것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가장 근본 원인은 지금 농촌마을의 국토계획법상 대부분이 관리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구역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농촌마을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관리지역은 이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들어설 수 있고 축사도 들어설 마을 한가운데 돼지 축사가 들어가서 마을이 계속해서 소송 걸고 싸우고 하는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현재 그 뭐 정부하고 농식품부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보기 위해서 뭐 저개발 지역은 뭐 생활 365 생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바꿔가고 있고 난개발 지역도 지금 농촌 협약제도나 또는 농촌 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직접 담아서 주민 주도적인 자치 방법으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도 행정 위주 그리고 전문가, 교수, 박사님 위주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이런 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뭐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지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계 인구의 확보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5도 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있고 2일은 농촌마을에서 있는 이걸 넘어서 지금은 4도 3촌이 이제 곧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지금 청양군에서는 그 농촌 인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특정 시기에 수확 시기에 인력이 없어서 수확을 못해서 갈아엎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하고 협약을 맺어서 50명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 마을이 외국인 다문화 없으면 지금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그 고향사랑 기부법이 이제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 인구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나이 대표님. 네. 제가 여기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청년들이 좀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마을 12개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원을 받던지 아까 간택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 사안에서 이제 당연한 권리
또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지역 내 청년으로서의 독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오히려 이들이 이런 공공의 가치에 대한 지원들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굉장한 책임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의 청년들한테는 교육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그 어르신들의 판단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해서는 좀 안 된다고 반대로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간 지원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이 공간 지원을 다 만들어 놓고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정말 내 스타일의 이불이 아닌데 엄마가 계속 사다 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공간을 지원해주고 신축하지 마시고 정말 마을의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들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게 창업도 해보고 살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그런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그 농촌 마을에 가장 답답한 게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그들이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생뚱맞은 것들을 제안하는데 그것들이 이 어르신들의 평가와 잣대에 의해서 다 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정말 새롭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지원들을 좀 하면 좋겠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들의 일들이 알고 보니 지역의 자원과 연계됐네, 알고 보니 마을의 문제 해결형이네, 알고 보니 혁신형이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지.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들의, 아까 제가 책임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은 머스트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문화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역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역의 기존의 관성에 대한, 세대에 대한 노이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그 열어야 되는 단서 조건이라면 삼계탕이라도 끓여서 드리고 만나다가, 그리고 카페 운영을 하는데 청이라도 할머니들하고 만들다가 다른 생각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접점의 문화들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분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번 되짚어 보면요, 노승복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주, 사람이 지금 지역 주민도 살기 어려운데 지역 청년들도 살기 어려서 다 떠나는데 그 지역에 새로운 청년들 오게 와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하려면 기본적인 정주, 체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환경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르는 공간계획 제도라든지 이런 토지 용도를 잘 관리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좀 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요즘 얘기하고 있는 관계 인구들과 더 많은 교류들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대현 선생님은 공익형 직불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협약 제도가 지역주민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공모 중심의 서로 지자체를 경쟁하는 방식, 주민과 주민을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힘을 키우는 계획협약, 제대로 된 계획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주민자치와 지역 분권에 관한 이야기들도 더 보태 주셨습니다. 이재경 선생님께서 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 어디에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모든 정책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주셨고요. 이재경 선생님이 아까 토지 사용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유다희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토지뿐만 아니고 공간의 사용권이 필요하다.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서 여기 뭘 심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공간도 이곳은 너네 숙소로만 사용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뭔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조직화, 이제 청년회의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년들의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또 그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들은 아마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기성세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일 가능성이 많으니 제발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시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의적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모두 다 방법을 정해놓고 모두 다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지역사회를 농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을 열어놓고 농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농촌 정책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문제들이 무수히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로, 어떤 관점으로 지역을 보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차기 정부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미래의 농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농촌 르네상스를 위한 고민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열띤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대현, 노승복, 유다희, 이재경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고민이 미래의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농촌의 맨살을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귀한 토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토크쇼 형태로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농정연구센터 창립 28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결국 우리 농업 농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재발제, 대담, 토크쇼, 또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농정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